6개월경에 이르면 요한은 자신과 타인의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며 각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만족과 동시에 때로는 좌절을 주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서도 좋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기분 나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된다. 제이콥스는 이렇게 좋고 나쁜 이미지들을 통합시키는 것, 즉 자신을 좌절시키는 나쁜 어머니가 또한 좋고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갈등스러운 감정 상태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융합되는 데서 요한은 리비도의 탐욕스러운 요구들과 유아적 공격성의 난폭한 분출이라는 두 역동의 가장 원시적인 성질들이 완화되어진다. 결과적으로 강렬한 정어와 교차하는 강렬한 사랑이라는 단일한 감정이 좀 더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 상태들로 대체된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본인 성함하고 잠깐 소개하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베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실로암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조대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ICC의 라이프 코치로 졸업하신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하셔서 김 목사님의 후배 되시는 조대영 목사님 여러분을 이렇게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 세 분도 잠깐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한이고요. 한국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뵙고 공부한 지가 이제 한 2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전공은 이제 주로 불교 쪽에 관련된 명상, 전통적인 명상이라기보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심리 치료를 좀 배워서 그걸 명상과 심리 치료를 이렇게 적용해서 집단을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밑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좀 더 이제 서양의 심리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제가 좀 약하고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특히 이제 정신분석에서 찾던 중에 이제 교수님을 알게 돼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환 선생님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본인 소개를 오늘 이제 조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렘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독특한 각각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한주혜 모님은 미디어 전공하는 교수님으로 현지 대학 교수신데 몇 년째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미디어 쪽도 정신분석적인 통찰들과 연결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체험들을 하고 계시어요. 우리 박만영 목사님도 오늘 이번에 첫 수업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조대영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박만영 목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2년 됐어요. 여기 단양이라는 데에 처음 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됐습니다. 주로 도시에서 있었고요. 단양에서 목회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정신분석은
그동안에 이제 뭐 사실은 뭐 부끄러운 흑역사지만은 제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도 잘 지나가다가도 좀 트러블이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성격이 이렇게 좀 연약한가 봐요. 좀 많이 상처를 받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도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늘 심리학 책 같은 걸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고 읽었고 또 이제 늘 지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책 모임에서 락강 정신분석 쪽에 그런 어떤 책을 쓰신 그분 저자를 만나서 같이 책 모임을 갔다가 정신분석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소개를 해주셔서 석사 과정으로 저는 정신분석 공부했는데 사실 뭐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또 괜히 또 정신분석 하면은 또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너무는 아니지만 잘할 것 같다는 또 생각하실까봐 조금 이제 50% 먹고 들어가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가끔가다 또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공부해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ICP라는 데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갖고 사실 교수님이 이제 ICP 공동 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ICP는 소장님이라는 서울에 있는 네. 정신분석 연구소예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벌써 설립한 지가 2008년에 설립했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거의 정신분석가들을 한 15분 정도 배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방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교수님의 그 어떤 올리시는 동영상을 꾸준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봐갖고 좀 많이 이해에 도움이 됐어요. 뭐 다 풀 버전으로 올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정보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좀 배우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일이라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라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들어왔고요.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만희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영상 작업은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해서 한 1분짜리, 30초짜리 뭐 이런 거 올리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저희들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사실은 이런 쪽에 관심 가진 분들은 많아서 저희가 무슨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 어설픈 동영상 찍어서 이걸 올린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몇백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대신에 제가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거나 특히 어떤 케이스와 관련돼서 어떤 내담자가 누구라고 알만한 이런 정도의 것들은 아주 섬세하게 가려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것 자체로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신분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런 동영상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조금은 여러 번 디스커션을 했지만 그 자체를 공감대를 이루어서 본인들 중에 혹시 얼굴을 나가는 걸 그 조금 거북스러운 분들은 또 그분들 얘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그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 얼굴을 가리거나 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이 그냥 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부각돼서 나가기도 하고 전체로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올리는 영상이 혹시 본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면 바로 제가 그분을 수정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업한 이후에 일주일 내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보통 2, 3일 안에 제가 여러분 수업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 영상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나눈 것들을 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태경 목사님 혹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욕 한성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태경 목사입니다. 네, 지금 한 두 학기, 세 학기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하면서 저 개인적인 그런 뭐 묵상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교수님께서 도움 주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과 타자에 대한 통합적 정서적 이미지들이 획득되면 좀 더 복잡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즉, 자신과 중요한 타인의 정서적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다. 정서적 반응의 차이들을 인식하는 능력은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에 반해 정서적 반응에 대해 무차별적인 수용이나 전면적인 거부는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통합된 정서적 이미지들을 획득한 아이는 누군가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즉, 아이는 내적으로 붕괴되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관과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분노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자, 이 부분이 어떠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중에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대한 개념들을 소화해서 제이콥슨 스스로의 용어로 지금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 이론 중에 어떤 발달 시기, 아동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편집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 가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해서 경우에 따른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학자마다 그 멜라니 클라인을 따르는 학자들도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이콥스는 이걸 6개월로 보고 있죠.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그래서 거의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표현해내는 방식이 조금 더 우리가 읽으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읽을 때하고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둘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이죠. 어쩌면 아이들이 초기에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대상을 통합하지 못하고 부분 대상으로 이해를 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좋기만 하는 대상, 나쁘기만 하는 대상 이게 양분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쁜 자기와 좋은 자기가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의외로 성인들에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까지 가는 것이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분이 보기에는 6개월, 짧은 기간에 거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인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패턴 자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패턴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만나면서 느끼는 정서 같은 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라는 게 한 대상 속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다는 이런 개념. 같은 대상인데 어떤 때는 나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면 어떤 사랑의 정서와 증오의 정서, 미움의 정서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중화될 수 있는 길이 있죠.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또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극단적으로 가지지 않고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는 힘도 이제 생겨나는 건데 이거 자체가 통합이 안 되면 보더라인 환자들 경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으로 느끼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그 순간에는 나쁘기만 한 대상을 경험할 때는 대상을 그냥 계속 공격만 하는 거죠. 또 어쩔 때는 아주 좋은 대상으로 이때 좋은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에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대상으로 기분 좋게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자기를 무조건 공격하는 대상으로 자기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때 대상을 어떨 때는 아주 이상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가절하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보더라인 환자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이 발달 이론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도 이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를 1회의 발달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그 변증법적 발전 단계로 봐요. 그 정반합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지만 이게 이제 통합돼 나가는데 통합된 자리 자체가 하나에 또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면서 또다시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통합해내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는데 한 번에 분열적 어떤 편집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에 갔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는 거의 다 통용되고 있는 거죠. 일정한 통합을 이루었지만 또다시 어떤 시련에 또다시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거기서 분열적인 입장으로 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는데 병리적인 무슨 폐행이 심하게 일어나 버리면 오히려 지금까지 잘 발달하던 것도 다시 원래 아주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그런 소화할 수 없는 강렬한 어떤 분노나 어떤 증오 이제 이런 정서들에 휘말려 버리니까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초기 단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편집 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을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 이렇게 지금 제이콥슨처럼 이렇게 잘 소화를 하면서 자아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개념들과 대상관계 이론이 가져온 좋은 통찰들이 함께 이렇게 통합돼 나가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미워하지만 미운 대상이지만 또 사랑도 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저 사람하고 굉장히 저 사람이 믿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에게 잘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을 가장 증오하게 돼요. 또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잘 다 통찰이 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가장 도와줄 만한 대상들하고 관계를 계속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버리니까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 내담자 스스로의 내적인 이슈 때문인데 내 안에 있는 배드 익스피리언스들 그래서 배드 아브젝트나 배드 아브젝트와 관련되는 판타시나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 투사해내기 때문에 아니면 투사를 하더라도 또 배드 아브젝트만 투사하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대상을 투사하더라도 그 이상은 이상적인 대상이라고는 아이디얼라이드 아브젝트가 돼버리면 그냥 좋은 대상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이분에게 예스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는 이런 건강한 어떤 좋은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역동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대상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이분이 요구하는 그런 대상이 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요구는 all good object를 원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다 좋아야 된다는 그 세상에는 이 무조건 좋은 대상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온실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 속에 이분은 계속해서 판타지 속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 세계에서 살아낼 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온실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대상을 계속 찾아 나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 상태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들은 이분의 니드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이분을 도우려고 하던 분들이 대부분 상처받고 이분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다 나쁜 사람밖에 없다. 나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만은 믿었는데 이분도 나를 버린다. 이제 이런 그래서 세상은 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만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 구조가 이분들은 어떤 그거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좋은 대상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저도 가끔씩 이런 편집 분열 자리라 그럴까? 이제 흑과 백으로 나눠지고 완전히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것을 경험을 요 근래에 이제 좀 하게 된 게 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제 주변에 이제 분들이 페이스북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정치를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이 다는 아닌데 자꾸 마치 그게 제가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놀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한 며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무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강렬한 미움이 생기죠. 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점 하나라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 안에서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인정하기도 싫고, 계속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실제 대상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 오래가고 강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요 근래에서야 좀 알게 돼서,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어떤 미움이나 어떤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며칠 전부터, 아니, 내가 왜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고 있을까? 이런 거를 약간 정신 차리는 계기가 경험이 돼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일 거고, 거기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동안 현지 분열적 자리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군중심리 속에서 이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단순한 개인 심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집단 심리로 갔을 때 이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면 그 사회가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요새 또 책을 안 봤더니 감이 떨어져 갖고
저도 성격이 저는 좀 이렇게 강박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편집적인 부분들이 좀 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사람이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향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들과 이제 좀 친해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ll good object를 이렇게 좀 선호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안 좋으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나쁜 사람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유형이 뭐냐면 주의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제가 갖지 못한 장점은 그냥 무심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별 감정이입도 안 되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해야 될 네. 대상이 사실은 그분도 힘든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세심해요.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캐치가 잘 된다니까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가 좀 이렇게 나누죠, 사람을.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해도 좀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텍스트적으로 보면 어떤 편집 분열적 자리 꼭 나쁜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집 분열적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식별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발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어떤 깊은 정서적 교류가 필요한 대상들과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일상 삶 안에서 일상 삶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시림에서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항상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다가는 어느 상황에서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세상은 주의 깊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편집 분열적인 기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깊은 교류를 할 만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편집 분열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스스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진솔하게 자기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한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서로의 그게 뭐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대상하고의 관계인지 여러 가지가 일률적으로 다 우리가 우울적 자리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떠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이론가들은 이렇게 해요. 편집 분열적 자리가 무조건 좋고 우울적 자리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이것 자체도 이분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융통성 있게 내가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통합해 나가면서 갈 관계인지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어떤 경쟁 회사의 직원끼리 만났는데 두 사람이 우울적 자리로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편집 분열적인 그런 포지션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보호해 나가지만 불필요한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방어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한 건데 방어가 필요한 것과 방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어 자체는 필요해요. 우리가 방어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어떤 방어 방식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방어를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현재 삶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방어를 하지 않도록 이분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방어가 나쁘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 방어를 무너뜨리고 난 세상 사람들 다 좋게만 봐라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포지션이 그게 꼭 맞는 거고 어느 포지션이 나쁜 것이다 이런 개념 이게 어떤 포지션이 저급이고 어떤 게 고급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멜라니 클라인의 이 개념 여러분 익숙한 개념이지만 편집 분열적 자리가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을 하나의 지층으로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해요. 우리 심리 내에 저층에는 편집 분열적인 어떤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적 자리에 층이 있는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지층이 섞이는데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울적 자리에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편집 분열적 자리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병리적이 되는 경우에는 우울적 자리에 있어야 될 괜찮은데 편집 분열적 자리로 계속 우리가 그 패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사건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통찰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통합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전번에 그 우울적 자리가 아니라 네. 다르게 표현하셨던 것이 있는데 잘 그래요. 생각이 안 나서. 우울적 자리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나? 리페러티브 포지션, 보상적 자리. 리페러티브 어떤 보상적인 자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편집 분열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대상.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주는 대상과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대상을 살해하기도 하고 온갖 판타지 속에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공격해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같은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길티 필링이 온다.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상처 줬던 그 대상을 내가 지워서 갚아야 된다고. 내가 잘못한 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가 이게 우울적 자리라니. 그래서 그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보상적인 자리, 보상적 지위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는 적절한 말이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장명하는 게 좋을 텐데 리페러티브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잘못됐던 부분을
내가 기워서 갚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길트라는 것, 죄의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죄의식들이 결국은 어떤 나중에 가면 프로이드 얘기로 하면 이게 슈퍼이고 초자아로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또 한편에서는 좋은 대상과의 경험, 이렇게 양심으로 발전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이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통합해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자리를 통합해내지 못해서 평생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조대영 목사님도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떤 혹시 생각이 좀 드시면 함께 나누셔도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그 지인분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쌓인 적이 며칠 동안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걸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중에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네. 그러니까 자기 편 사람들을 더 곤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영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요즘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심리학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서 그분들은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배우진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분석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교를 이노베이티브 코칭 센터라고 명명하고 정신분석 연구소가 아니고 코칭 센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이 어떤 양심의 문제를 배제한 가치 기준을 배제한 객관적인 학문으로 가가지고는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성적인 측면과 정신분석적인 측면이 만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원래 흐름 속에는 영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정신분석 세계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많은 전통적인 어떤 분석가나 학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요즘 와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영성 쪽으로 통합해 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있어서 정신분석이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정신분석을 저는 계속해서 정신분석 자체는 하나의 툴이니까 이 툴에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이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정신분석이 만나야만 이제 바르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마찬가지죠.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핵공학을 공부를 해요. 핵공학을 공부를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만 어떤 분은 수소탄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드는 쪽에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는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가지지 않고 여러 이론들이 많이 발달해 마케팅 이론이나 어떤 폴리티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정치공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나 근데 이런 것 쪽에서 이런 심리적인 이론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사람들을 머니퓨레이션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선거 전략을 가진 분들은 이런 이론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정치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대중을 상징 조작을 통해서 분열시키는 그 일이 그분들의 아주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세상을 통합해내는 게 세상을 분열시키는 일 쪽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회를 통합해낼 수 있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사회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분열적인 사회로 우리가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좌다 우다를 떠나서 이 기본적인 태도 어쩌면 사회를 통합해내고 인격을 통합해내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가 하나의 큰 도전이죠. 최근에 어떤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엄마와 아이의 그 관계에서 때로는 수용이 되고 때로는 거부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통합되고 균형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난 아이 한 명은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런 과정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었거든요. 정말 우려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도 여러 대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쩌면 그 아이가 인터널 월드 말하자면 판타시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면에 분열되어 있는 여러 대상들하고 지금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 현실 대상하고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잘 그 주위의 부모님들이나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제이콥슨의 변에 따르면 6개월부터 벌써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근데 그 시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기를 너무 크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이게 늦게 일어나고 어떤 아이는 일찍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6개월에 이게 어느 정도 통합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아이는 환경이 나빠서 그게 안 돼 있자면 3살이나 5살이 돼서라도 이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유연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그 자폐라고 판정받은 메디칼 자폐 판정을 받은 아이들 중에도 벌써 나이가 3살이 넘어가서 이런 판정을 받아서 침묵하고 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도 그 부모가 자기 스스로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가 건강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예를 제가 수법이전 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자폐 성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환경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환경이 좋아지면 늦게라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자체가 정서적인 리소스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랄 때 충분한 접촉이나 어떤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자녀를 돌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자녀를 정서적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 누구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부모님 스스로가 자기 정서를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우선 함양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까 제가 제 수법이 전에 했던 케이스도 아이를 치료한 게 아니고 아이는 다른 분이 치료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치료한 게 아니고 제 슈퍼바이저가 그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해질 만큼 그
그 아이의 어머니가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아이는 간접적으로 바로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분 케이스도 어쩌면 어머니가 좀 더 도움을 받아야 돼.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더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아이하고 교류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서적으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된다.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대상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없는 상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은 오랫동안 저희 이 ICC 공부해 오셨어요. 지금 다른 분들 다 소개를 했는데 강 목사님 늦게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저 뉴욕에 살고 있는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화요일인 줄 알고 월요일 날 저기 메모리를 데려가지고 쉬었더니 오늘 느낌이 딱 화요일이라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교수님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는 느낌이 뭐냐면은 별로 그 뭐랄까요, 배운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방면에서 뭐 설교하는 교회에서 설교한다든지 아니면 티칭한다든지 아이들과 대화한다든지 간에 성경 공부한다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딱 배워가지고 이게 그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들이나 내용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관점 자체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기존에 제가 가졌던 생각에서부터 좀 더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더 정서적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느낌.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계속 만나는 분 중에 그래요. 오늘 우리 박마혜 목사님하고 또 조대영 목사님이 오시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큰 블레싱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어떤 퍼스펙티브하고 또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체험들을 나눠주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이콥슨의 새로운 모델은 프로이트의 1차적인 성적 자학증과 죽음 본능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부각시켰다. 만일 프로이트가 주장한 대로 신생아가 개별화된 자기가 없이 리비도와 공격성이라는 형태도 방향도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리비도와 공격적 욕동은 애초부터 자기지향적일 수 없다. 제이콥슨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욕동에 관한 초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자 거기에는 이론적 공백이 생겨났다. 그녀는 정교한 정신 발달 과정과 정신이 진화해 가면서 인간 환경과 맺는 상호작용으로 그 이론적 공백을 메웠다. 여기에는 초자아의 발달에 관한 폭넓은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제이콥스는 아이가 대상들과의 경험을 끊임없이 내면화시키는 과정, 다시 말해 욕동에서 발생된 충동들과 소망들을 전환시키는 오랜 과정을 통해 초자아가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스피츠의 이론을 정교하여 전 오이디푸스 시기의 아이가 어머니와 갖는 초기 경험들이 두 가지 점에서 초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부과하는 규제와 금지들은 초기 이미지들을 형성하며 이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후기 오이디푸스적 초자아가 형성된다. 따라서 초자아의 형성은 본능적인 충동과 경험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얘기도 굉장히 깊은 어떤 이론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다는 것은 여기서는 1차적 성적 자학증이나 죽음 본능 개념들을 타고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어쩌면 제이콥슨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과 우리의 어떤 잠재력들이 만나면서 점차 이렇게 어떤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쪽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개념, 1차적 자기의 혹은 1차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섹슈얼 인스팅트나 공격적인 인스팅트,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된 형태로 이렇게 출발한다기보다는 미분화된 어떤 모체로부터 점차 발달해 간다고 하는 이런 자아심리학의 개념들을 제이콥슨도 여기서 잘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초기에 이미 형성된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차적인 공격성이나 프라이머리 메소키즘이나 어떤 프라이머리 세디즘인 메소키즘 혹은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이런 개념들은 프로이드가 처음부터 우리는 본능을 이미 구체적인 태어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이론들, 우리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환경을 만나면서 그 환경과 구체적인 교류를 하면서 인간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들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다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본 부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성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잠재성으로 보면서 이 환경과 잠재성이 만나면서 어떤 미분화된 어떤 모체로부터 점차 욕동도 발달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 욕동 혹은 공격적인 욕동, 이런 것들도 그게 어느 것이 주된 욕동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은 하나가 아니고 타고난 어떤 잠재적인 부분, 타고난 어떤 욕종으로 발달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이게 언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죠. 공격적인 성향, 디스포지션, 혹은 자기애적인 성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사람은 공격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분화되기 이전에 있지만, 이 어떤 프리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경향성 자체도 다과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환경 자체가 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어떤 경향성을 가진 분도 환경에 의해서 그 경향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쩌면 그 부분이 중화돼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인간 발달에 아주 복잡다기한 것을 이론적으로 수용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특정한 욕동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적게 태어난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그걸 하나의 아직 undivided 매트릭스라고,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욕동, 구체적인 욕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거기서부터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초기 이론에서 자아심리학에 오면서 프로이드 이야기를 수정하는 게, 말하자면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개념이죠. undifferentiated matrix가 미분화된 모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고하고 이드 자체도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분화되지 않은 이 모체로, 심리적인 모체로부터 이고도 생겨나고 이드도 생겨나는 거지.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이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들로부터 나중에 이고가 생겨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큰 변화들이 자아심리학에 오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여기서는 욕동 자체도 처음부터 형성된 게 아니고 미분화된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론가들은 우리의 정서 자체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형성돼서 정서를 갖는 게 아니고 미분화된 정서 상태에서 정서도 점차 발달해 나간다. 그래서 처음 어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의 심리 기구나 확정되어 있는 심리 기구나 혹은 욕동이나 정서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잠재성을 가진 어떤 미분화된 심리적인 모체가 있는데 그로부터 환경과 교류하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해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디스포지션도 기질상 타고난 것.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부분,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잠재성이 각각 다르다는 그 부분과 또 환경 자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만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어떤 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론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각각 다른데 우리가 하나의 틀로 이분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침해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 이론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론에 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임상적인 통찰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